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회 전국 동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난이도 구별을 조금 뚜렷하게 했습니다. 좀 쉬운 거는 아주 쉽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조금 높게, 지금 시기 소화하기에는 조금 높을 수 있는 난이도도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정답 위주의 빠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네요. 그죠? 부동산의 개념.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하고 상품까지는 맞는데 자연이 아니라 자본이 나와야 되겠죠. 경제적 개념의 측면의 부동산은 5가지가 있습니다. 산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입니다. 이 중에서 산이 있고요. 자본이 있고 자연이 있는데 자산, 자본 요 2가지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고요. 자연, 요놈은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산, 자본, 자연 2가지는 경제적 측면, 하나는 기술적, 물리적 측면 구분해 주셔야 돼요. 답은 3번. 오케이. 2번으로 갑니다. 토지 용어 간단하죠. 예. 자, 우리 원래 그 후보지 이행지 개념 구분에서는요, 상호간에 바뀌는 땅 후보지, 내에서 바뀌는 땅 이행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 표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래 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땅, 아니면 전환 중인 토지는요, 대표적으로 후보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유는 현재 용도가 농지나 임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지라면 장래 택지로 전환 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결국 농지나 임지에서 택지로 바뀔 것 같은 땅은 후보지가 맞겠죠. 니은 공업지가 경기 불황이 되어서 주거지로 갔다. 이거는 이제 택지 내에서 바뀌는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택지 내에서. 그러니까 주, 상, 공끼리 바뀌는 땅이니까 대표적인 이행지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 후보지, 뒤에 거 이행지 하는 순간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 아니면 5번이고요.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그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가 되겠죠. 소지. 한 필의 토지를 2인 이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은 공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 후보지, 그리고 이행지, 그리고 소지, 공유지에서 정답은 5번이 되는. 정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정답은 5번. 좋습니다.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택용어. 자, 주택용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연립주택은 반드시 초과가 돼야 돼요. 사기층 이하는 좋았었는데, 660 초과, 연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는 좋았는데, 사계층이야. 사계층 이하가 다세대입니다. 이거 2가지는 공동주택이니까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해야 되고요. 정답은 4번도 틀렸네요.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맞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실별로 욕실까지는 되는데 취사가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중주택에 대한 설명 틀렸고, 5번이 정답이죠. 임대형 기숙사는요, 공동치사 50% 이상의 20일 이상일 임대형 기숙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5월 15일 날 추가된 내용, 건축법령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서 이제는 기숙사를 일반 기숙사랑 임대형 기숙사로 구분하고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 목적이며 20실 이상일 때 임대형 기숙사라고 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4번 문제. 4번은 간단하죠.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정답 몇 번이요? 1번이요. 부증성 때문에 독점 소유욕, 이건 참 좋았는데 조방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어떻다? 희소하고 부족하다. 희소한 재화나 부족한 재화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면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하나 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집약적 이용. 그래서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라고 해야 됩니다. 부증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과 집약적 이용 또는 집약화된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5번. 유량과 저량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정답이 4번이죠. 자, 요 4번 문제 해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신규 건설 분양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옆에다가 뭐라고 필기하신다? 유량 공급, 유량 수요라고 필기를 하신다. 일단
유량 공급은 1년 동안 신규로 건설된 양인 10만 개예요. 10만 개라고 쓰고 유량 수요량은 이 중에서 5천 개가 분양되지 못했기 때문에 9만 5천 개는 수요된 거다.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 문제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9만 5천 개인 게 아니라 주택 뭐요? 유량. 한 글자 틀렸습니다. 유량의 수요량이 9만 5천 개이다 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유량 저량을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아울러서 5번 지문 살짝 보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공가로 남아있는 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저량 공급은 1,500만 개가 되고요. 저량 수요는 여기서 100만 개를 까는 거, 1,400만 개가 저량의 수요량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이 문제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아까 저 난이도 구분을 좀 뚜렷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일단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수요 증가도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만 되는 거 아니야. 공급의 감소도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공급의 감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모두 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밑줄 걷는 실질소득, 선호도, 가격 예상, 대체재 쪽 수요, 요렇게 네 가지는요, 수요와 관련되는 거예요. 수요와 관련되는 거고. 마지막 두 가지. 아파트 건설업체 수, 건축비 절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과 관련이 되겠죠.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실질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요. 선호도 증가도 수요 증가요. 가격 상승 예상도 수요 증가요. 대체재 쪽 수요입니다. 이거 가수 아니야, 수수야. 대체재 쪽 수요가 감소되면 내 거 수요 증가됩니다. 요거 4개.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수요 증가가 되고요. 아파트 건설업체 수 증가, 이거는 공급 증가고요. 건축비 절감, 이것도 공급 증가예요. 그래서 공급 감소는 없어요. 공급 감소는 없어도 공급이 증가가 나버렸네. 그래서 사실은 기역부터 비역까지는 전부 다 증가인데 기역부터 리을까지는 수요 증가, 미음 비읍은 공급 증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요 증가 4개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문제, 좋은 문제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답은 3번이고요. 오케이. 이번에는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의 이동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D는 40-P고 QS는 2분의 3P 마이너스 15였다. 이후 수렴수는 변하지 않고 공급함수가 2분의 3P 마이너스 30으로 변화되었을 때 가격가량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계산값의 분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빨리 1.5라는 우리가 소수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40-P랑 1.5P-15 요거랑, 두 번째는 수렴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40-P랑 이번에는 얼마야? 1.5P-3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2.5P는 55가 되는 것이고, 계산기 꺼내서 55 나누기 2.5 55 나누기 2.5 딱 때려주면 여기 22가 나와요. 대입하면 Q는 18이 나오나? 18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요거 2.5P가 빠졌네. 2.5P는 요거는 얼마가 돼? 7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P는 70을 2.5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 28이 나옵니다. 대입을 하면 Q는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되고요. 그래서 가격은 22 하던 게 28로 갔기 때문에 6이 상승하고요. 6 상승 일단. 양은 18 하던 게 12로 갔기 때문에 6이 증가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답은 1번만 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핵심은 뭐를요? 2분의 3을요. 뭐로 바꿔주기만 한다면 1.5로만 바꿔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분의 3을 살리려면 뭐 통분해야 되니까 2분의 3 하지 마시고 1.5p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되고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되고 연립주택 수요량이 감소되었다. 이때 수의 가격 탄력성 구해보고 둘의 관계부터 한번 얘기해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한번 구해봐라. 자, 여러분들 요거는 뭐를 뭐라는 얘기냐면 순서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마지막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한번 구해보라는 그런 문제예요. 한 번 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구해봐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5% 하락된 거, 마이너스 5%, 아파트 수요량 플러스 4%된 거. 하지만 무슨 값? 절대값.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0.8이 되겠죠. 절대값 씌우니까. 그리고 이거는 비탄력.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한번 3, 4, 5번. 수요 유저 탄력성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5% 하락했는데 연립주택 수요량은 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쵸? 예. 아파트 가격도 하락, 연립주택 수요량이 감소되면요. 요 값이 5, 4, 20, 0.4가 되거든요. 0.4는 대체제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둘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대체제. 마지막입니다.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이 5%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공급량은 6% 감소했습니다. 6% 감소. 그러면 여기 절대값 없어도 돼요. 1.2가 되고요. 이거는 탄력이 돼야 됩니다. 순서대로 비탄력의 대체제에 탄력이 나와줘야 되겠죠. 비탄력의 대체제의 탄력. 세 번째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수요의 교체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여기서는 아파트 가격 변화율분의 연립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없이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 좋습니다. 이번에는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첫 번째, 측정 기간이 길다. 이건 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 기간이 길다 그래도 되고요. 관찰 기간이 길다 그래도 괜찮아요. 장기일 때는 더 탄력적이 됩니다. 탄력적이다 라고 해야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 됩니다. 비탄력적 같은 말, 기울기가 급해진다 라고 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임대료 상승하면 수입이 감소된다.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저가 전략이 좋지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고가 전략은 안 좋아요. 수입은 전보다 준다. 오케이.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대체제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 된다라고 해야 되고, 제품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건 고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품일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우리 왜 고가 사치제는 수요가 보다 탄력적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고가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만? 3번만 정답이 되겠죠.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좋지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고가 전략을 펴면 수입은 감소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10번으로 갈게요. 10번.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에서 탄력성은 큰 거 보시면 되고요. 기울기는요, 작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은 큰 거 동그라미. 그러니까 1.1과 0.9 중 누가 커요? 그러면 1.1 동그라미 하시고, 탄력성은 0.9와 1.3 중에서 누가 커요? 그러면 1.3이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는 작은 걸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0.7과 0.3 중에서 0.3이 작아요. 0.5는 똑같은 거고. 그리고 기울기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탄력적인 거예요.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고요.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수탄수 공탄발.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니까 수렴. 두 번째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니까 발산. 세 번째는 기착탄. 수요 기울기가 작으니까 수요 탄력 수렴. 세 번째는 수요 기울기 공급 기울기 같으니까 순환한다. 그래서 수발 수수 해야 되겠네. 수발 수수. 이렇게 수렴 발산 수렴 순환. 이렇게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 1번.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은 간단하네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정답 2번이죠. 자, 부동산 거래는 정보가 좀 이렇게 비대칭적이에요. 왜 비대칭적이냐면 거래가 비공개되거든.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좀 비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은밀성이 확대된다. 은밀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지금 모두 다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거래의 비공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비공개적이니까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정보 수집은 어렵고 은밀성이 확대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케이. 12번 문제도 정답 위주로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답은 4번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정보 비용도 없고요. 둘 다 없어요. 초과이윤도 없는 시장이에요. 둘 다 없다라고 해야 되고요. 혹시 이걸 옳은 지문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정보 비용은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존재해도 괜찮아요. 뭐만 없으면 되냐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말합니다. 초과이윤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완전과 할당의 공통점은요, 둘 다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완전이고, 정보 비용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건 한 번 더 할게요.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 둘 다 없는 시장은 완전이지만, 정보 비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특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을 갖다 우리는 할당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13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요,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 자체만으로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요구만 하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지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대를 비용으로 봅니다. 지대를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참고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지대설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유일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억에 옳은 질문이죠. 토지 사유화로 인해서 비옥도나 생산력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조방적 한계, 조개 한계지인데 한계지는 무지대 토지가 된다. 이거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절대지대설은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은요,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최열등지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지대 결정이 아닌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위치가 뜨고 수송비가 뜨면 이거는 아예 그냥 튀내네. 위치 지대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수송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대는 이익量아니고 생산비이므로 지대가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진다. 반대로 지대가 낮아지면 가격도 낮아진다. 지대가 가격 결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거 표현 맞네요.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 날아가고 니은, 리을 날아가고,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에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적어도 튀넨의 위치지대설, 요 세 개까지는 확실하게 개념 접근을 시도해 두시기 바랍니다. 쉬웠던 문제였죠. 답은 3번. 14번. 도시공간 구조 또는 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죠. 요거는 여러분들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역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한다. 일단 점유지대란 말 자체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전매 특허입니다. 다른 이론에서는 절대로 안 뜹니다. 동심원 이론에서만 뜨는 단어고, 교통축, 부채꼴 요 단어는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 1번, 2번은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론 자체가 바뀌었어요. 뒤에 말이 틀린 게 아니고, 앞에 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맞고 맞아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역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하는 건 맞습니다. 3번. 해리스와 올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나뉩니다. 여러분들. 동심원 이론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선형 이론이고, 그 다음이 다핵심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다가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4번.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마찰비용과 교통비 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찰비용 왼쪽 오른쪽 약간 균형이 맞아야 돼. 지대와 교통비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처럼 혹시 지대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찰비용에서 교통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차감해야 됩니다. 비용이론에서 교통비를 차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 네 글자는 두 글자와 세 글자의 합이다. 그래줘야지 어느 정도 네 글자, 다섯 글자 균형이 맞지. 두 글자는 네 글자와 세 글자의 합이다. 그러면 두 글자가 일곱 글자와는 너무 안 맞잖아. 이거죠? 예, 오케이. 답은 너무 쉽네요. 답은 5번인데.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는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놈들 연결하는 것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쉽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15번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15번 문제. A, B 사이에 20만의 도시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거 B로 유인되는 인구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분자값 올릴 때 B를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20만에서 나중에 계산할 때. 그래서 일단 거리는 거리끼리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1, 이거는 2, 7만하고 40만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거 1, 이거 7, 6에 40이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 거리 제곱이니까 4분의 6.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4분의 6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1, 이거는 1.5 되겠네, 그치? 이거는 1.5. 여러분들은 빨리 계산기에다 대고 1.5 나누기 2.5를 때려주셔야 됩니다. 1.5 나누기 2.5. 저도 한번 해볼까요? 1.5 나누기 2.5 때려주시니까 계산기 0.6, 60%가 떠요. 근데 60%에서 곱하기 얼마야? 20만 명을 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AB 사이 인구 20만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 20만 명 곱하기 60% 때려주면 60% 좀 2, 6에 12만 명이 되겠지. 답은 몇 번이 되는?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답은 4번. 레일리 소멸력 법칙 중요하니 꼭 좀 기억을 하시고. 16번. 요런 게 한 번씩,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번씩, 특정 부동산 제도와 그것의 근거 법률에 대한 연결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모아가시면 참 좋아요. 예.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선매제도, 선매, 협의매수하게 하는 제도 있죠. 이거 두 가지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틀렸고, 토지은행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비축이란 말이 지문 이름에 꼭 나와야 됩니다.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그래서 토지은행제를 토지 비축제라고 하거든요. 법령 이름에 비축이 필요하다.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발이익.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법. 정확한 조문은 기억 안 나는데 54조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주택법령에 분양가 상한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한번 하고 갈게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제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 1번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런 것들은 공부해 놓으시면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공부 안 해 놓으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17번 문제.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임대주택은요. 영, 국, 행, 통, 장, 분, 기, 이렇게 8개 있습니다. 영국행 통장 분기기. 영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통장님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통합, 장기전세, 분양전환, 기존주택, 매입, 기존주택, 전세. 주요 단어들 몇 가지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구임대는 최저소득, 최저소득을 50년.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의 30년. 행복주택은 젊은 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통합은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 받고,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같은 거 나와요. 장기전세는 전세계약 방식, 분양전환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기준주택 매입은 말 그대로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준주택 전세는 기준주택을 임차해 와서 이걸 또다시 전대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문지푸시에다가 전대라는 표현은 기준주택 전세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다.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전매 특허.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 취약계층이 나왔죠. 젊은만 보이면 안 돼. 사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전대. 보세요. 여기 잘 보면 기존주택을 임차해 와서 전대한다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기준주택 전세가 됩니다.
내용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오케이. 18번. 자, 세금이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동일한 유형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취등재, 지방세, 그 외 국세 이렇게. 물론 지방세 이거 말고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취등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국세. 예, 그래서 요거는요, 지국국, 취득세만 지방세니까. 요거는 국국지,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니까. 요거는 지국국, 등록면허세 지방세니까. 요거는 국국지,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요거는 지지지, 취등재는 지방세죠. 동일한 유형은 5번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국세와 지방세가 섞여 있는데 5번만 지방세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19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세 지방세는요,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취등재 지방세, 나머지는 국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19번.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고, 뭐까지 하시오? 투자 선택까지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산기에 EC 눌러놓고, 30 곱하기 4%, 50 곱하기 8%, 20 곱하기 13% 때리고 GT 눌러서 그랜드 토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에 얼마가 뜨냐면 7.8이 계산기에 딱 떠 있어요. 근데 요게 방금 구한 게 따끈따끈한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야. 요구 수익률이 7%래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죠, 그죠? 7.8% 두 개 있거든, 지금. 투자 채택이 답이 돼야 됩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이겠지만, 기대가 요구보다 크다면 투자 채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답은 3번. 20번 문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구성자산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5인 경우는 마이너스 0.5인 경우에 비해서 위험회피 효과가 더 작다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짤 때 상관계수는요. 플러스 1일 때, 그냥 플러스일 때, 그냥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3등분이 있는데 1대는 효과가 없어요. 효과를 더 넣고 이때는 일단 효과는 있거든요.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언제 작냐면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작아요. 마이너스일 때 효과가 더 크고, 물론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5는 플러스잖아, 그죠?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보다 효과가 더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상관계수 관련된 내용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쉬셨다가 21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일단 전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5년이고요. 5년이 지났죠. 자, 그런데 잔금 비율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잔금 비율은 잔금 비율이요. 연금의 현가계수로 구하거든요.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해.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입니다. 잔여기간. 오케이.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 분해,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인데, 연금의 현가계수 전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5년이죠. 오케이. 5년이 지났으니까 남은 기간은 10년. 그지? 문제는 그냥 연금의 현가계수 15년 분해, 연금의 현가계수 10년만 때리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상환 조건이 매월 상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는 6%가 11로 나눈 값 0.5%로 바뀌었고요. 기간이 60, 요게 이제 5년이고요. 요게 10년. 그렇지. 요게 이제 1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에다가 곱하기 12개월씩을 곱해줘야지 방금 얘기했던 60개월, 120개월, 18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월 수가 15년짜리인 118.50분의 15년짜리 10년이 남았으니까 10년짜리가 90.07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다 되고 90.07 나누기 118.50 하면 약 한 76% 정도 나오거든요. 76%. 그렇지? 오케이.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4번. 약 76% 정도 나와요. 답은 4번. 연금연가계수 전기간 분의 연금연가계수 잔여기간. 차이점은 연을 월로 바꿔주시는 거. 그래서 15년이니까 180개월.
10년이니까 120개월. 5년짜리는 필요가 없음.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습니다. 2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했는데 내부 수익률. 너무 많이 했던 문제죠. 수익성 지수를 1로 그리고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1번은 땡. 회계적 이익률은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죠. 고려하는 것은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현가해수기관법밖에 없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해야 되죠. 연과 비교하는 것은 수년가법이었죠.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순소득승수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해당이 된다. 순소득승수법이 아니라 하나 빠진 게 지금 내부수익률법이 빠졌어요. 술래지 내부수익률법. IRR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자 위에 입이 있고 밑에 출이 있거든요. 근데 대안으로 표현할 때는요. 방금 얘기했던 출에 대한 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출에 대한 입, 출에 대한 입. 이게 수익성 지수가 맞습니다. 맞다고 해야 돼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은 입을 출로 나눈 값 해도 되고요. 대안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출에 대한 입, 출에 대한 입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은 5번. 2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1번, 2번 조심하셔야 될 게 회계적 이익률은요. 투자 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채택이 돼요. 근데 회수기간, 동그라미 2번 회수기간은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많은 게 좋냐면 큰 게 좋은데 회수기간은 짧은 게 좋아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은 투자 내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지금 작거든. 이건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회수기간은 투자 내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거든. 지금 목표를 7년 잡았는데 투자 내 회수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는 겁니다. 23번의 정답은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의 정답이 됩니다. 2번 하실 수 있겠죠 이거. 3번은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요구수익률이에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혈증률 더하기, 예상인플레이율. 근데 다 보니까 요구수익률이 6 더하기 5, 11, 3 더하면 14% 나와버립니다. 요구수익률이 더 크죠? 투자하면 안 돼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는데 작죠? 투자하면 안 돼요. 수년가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죠?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1번, 2번. 자, 어떨 때 투자를 선택합니까? 이익률은 투자 내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건데 회수기간은 투자 내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을 때 투자 채택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24번. 24번은 이제 뭐를 구하라는 문제냐면 일단 순소득 승수하고요.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공식을 일단 써놓을게요. 자, 기억의 순소득 승수는 순분의 총이에요. 일단은 얘네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 둘 다 일단은 부채 서비스액 정도까지는 구하셔야지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겠다, 그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자, 그런데 이 총투자액 요놈을요. 총투자액 요놈을 총소득 승수로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총투자액을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자료에 유효 총소득 승수가 10이고 총투자액이 1억이니까 10,000원 1억이니까 나누면 요거 얼마가 됩니까? 1억을 10으로 나누면 얼마?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2,000,000원 하고 다 돼 있네, 그지? 총소득 승수 총투자액 오케이. 유효 총소득이 1,000,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업 비용이 500만 원. 그럼 순영업 소득도 500만 원. 부채 서비스액은 모르겠는데 세전 현금 흐름이 250만 원입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도 250만 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유효 총소득 안 줘도 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네요. 일단 순분의 총이 뭐니까 총소득 승수니까 순영업 소득 얼마에? 500에 총 투자 금액이 1억입니다. 그럼 요거는 얼마? 20이 되겠고, 오케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인데 250분의 500이 되겠죠. 요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0과 20과 2가 되면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여기 유효 총소득 요걸 생략하더라도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거든요. 1억을 10으로 나눠버리면 1,000만 원 나옵니다. 요거는 문제를 살짝 쉽게 준 것 같아요. 그죠? 네, 쉽게 줬네. 왜 쉽게 줬지? 안 쉽게 주지 말 걸 그랬어요. 아무튼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25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너무 쉽죠. 답이 2번입니다. 조기상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이루어집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조하. 조기상환은 금리 하락기 하는 거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하. 조기상환은 금리 하락기 한다. 여러분들 조기상환 언제 된다고요? 하락할 때요. 좋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좋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2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1회차 납부할. 자, 1회차입니다. 1회차. 원금만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 보세요. 원금 균등은요, 1회차 납부할 원금을 구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원금 균등은. 어떻게 구해버리면 되냐면, 빌린 돈 1억 2천을 그냥, 1억 2천만 원을 상환 기간 몇 년? 10년으로 딱 나눠주면 돼요, 그냥. 그럼 얼마요? 10년 나눠주면 1,200만 원이 됩니다. 벌써 뭐가 나와버리냐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나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원리금 균등일 때는요. 자, 이 공식 좀 외워주세요, 이제는. 많이 물으니까. 1회차 원금 구할 때 빌린 돈 1억 2천만 원 곱하기 가로 열고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0.1332에다가 0.06을 빼주는 겁니다. 0.1332에다가 0.06을 빼주면 아마 계산기에 0.0732가 될 겁니다. 0.0732. 그러니까 저당상수 0.1332에다가 0.06 뺀 값을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0.0732를 곱해버리면 바로 한 방에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 원금이 나오거든요. 878만 4천 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원금 균등은 얼마요? 1,200만 원. 원리금 균등은 1회차 원금이 얼마요? 878만 4천 원. 구하는 방법은요. 빌린 돈 곱하기 가로 열고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 이렇게 해주시면 원리금 균등의 1회차 원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1회차 원금 해설 참고하시면서요. 빌린 돈 곱하기 가로 열고 저당 상수 빼기 이자율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좋습니다. 이번에는 2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주택저당증권 MBS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MPTS라는 거 있었고요. MPTS, MBB, MPTB, CMO. 암기할 때는 저원위 콜초입니다. 저원위 콜초.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MPTS는 저원위 콜초가 222의 XX. MBB는 저원위 콜초가 발발발의 55. MPTB와 CMO는 저원위 콜초가 발투투의 X세모.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MBB만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해요. MBB를 제외한 나머지 MPTS, MPTB, CMO는 전부 다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누가 한다? 투자자.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발행자가 조기상환 위험 부담하는 건 뭐가 유일하다? MBB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가니까 MPTB는 요거 꼭 좀 기억하세요. 조기상환 위험. 조기상환 위험은 무조건 투자자가 합니다. 무조건이 없어. 다시.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무조건 누가 한다? 투자자. 누구 빼고? MBB 빼고. MBB 빼고는 무조건. 그러니까 MPTS도, MPTB도, CMO도 모두 다 조기상환 위험 부담은 투자가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자가 하는 것은 MBB가 유일하다. 기억을 하세요. 답은 5번이고요. 28번은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가면 숫자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 근데 그 숫자들만 제가 빵빵빵빵빵 이렇게 4개 정도 비워놓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요 숫자들이니까 반드시 정리 안 되신 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라 그랬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는 이제 57에 35 빵빵이거든요. 근데 요 자기관리 리치는 요 위에 거. 첫 번째 게 설립자본금이고요. 두 번째가 최저자본금입니다. 그러니까 설립시 그러면 5억이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러면 이건 최저자본금입니다. 최저자본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본금이니까 이건 최저자본금입니다. 이건 얼마야? 70억. 벌써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되려면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로는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이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소리자는요 3년만 종사를 해도 돼요. 답이 끝나버렸죠. 답은 2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자산 구성은 80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만으로 70이고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50%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설립자본금이라고 했다면 5억이겠지만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랬기 때문에 최저자본금이고요. 걔는 얼마? 70억.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 소유자는 몇 년? 3년. 좋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 현금으로 자산 구성은 얼마? 80. 부동산만으로는 70입니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얼마? 50.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2번. 정답 2번.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 주요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 29번 문제로 갈게요. 29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뭐 난이도를 아예 최하짜리로 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부석은요.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 시장이 먼저. 시장성. 이 세 번째. 그리고 타당성 투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장과 시장성이 바뀌었네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는요.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답은 1번. 30번으로 갑니다. 30번. 토지개발 방식으로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한 비교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수용 방식은 정부가 땅을 사는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구성해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고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4번에 가보시니까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서 개발이익 환수가 용이한 편이다 그랬는데, 개발이익 환수는 누가 훨씬 더 용이하냐면요. 수용 방식이 더 용이합니다.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어 버립니다. 사유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는 수용 방식이 좀 더 좋고,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수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는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장단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해설에다가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의 장단점 비교를 갖다가 항목을 갖다가 한 4개, 8개 정도 해놨거든요. 사업 주체적인 측면, 사업비 부담, 개발이익, 기반시설, 민원 발생, 사업기간, 원주민 재정착, 개발된 토지를 다시 매각해야 되는 부담, 이렇게 한 8가지, 9가지 정도 비교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답은 4번. 31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31번 문제입니다. 쉽죠? 답은 4번입니다. BOT 방식은 건설을 하고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끝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약하면 그렇거든요. 이거는 BOT가 아니라 BOO 방식이 됩니다. 그 BOT 방식이 되려고 그러면 마지막에 소유권이 기속되었다, 이전되었다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건설하고 민간에게 끝까지 소유 운영권이 유지되는 것은 BOO 방식이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주시고 답은 4번. 32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죠. 먼저 첫 번째,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은 경제적 측면에서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관리죠. 1번 땡. 2번,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매입, 재투자 이런 것들은 재산관리 PM이 아니라 자산관리 AM에 대한 설명입니다. SM 매니지먼트. 재산관리는 수지, 비임, 그래서 수입, 지출, 비용, 임대차에 대한 관리입니다. 직접 관리는 타성을 방지하는, 아닙니다. 직접 관리는 타성화되고 타성을 방지하는 관리는 위탁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탁 관리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기밀 유지는 잘 안 돼요. 단점입니다. 기밀 유지 불리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이요? 5번이네요. 혼합관리는 시설관리를 위탁으로 하고요.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33번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조심하셔야 되겠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니고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우리가 34회 시험부터요 틀린 것을 답으로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맞는 건 O, 틀린 건 X 하신 다음에 X를 답으로 고르면 되겠지. 자, 먼저 기억. 시장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 자,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는요,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입니다. 두 번째, 판매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는 거다. 자극 유인하는 건 꼬시는 거거든요. 판매 촉진이 맞습니다. 분양 대행사 이용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이 맞습니다. 분양 대행사뿐만이 아니고 요것뿐만이 아니고 금융기관, 중개업소 이렇게 세 개.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분금중 경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는 경로다. E&D가 맞아요. 마케팅 믹스에서요,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은 시가 정책이 아니라 신축 가격 정책입니다. 시가 정책은 경쟁업체랑 똑같은 가격을 받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 가격, 적은 가격 그러기도 해요. 아이다는요, 액션 행동과 주의 어텐션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텐션, 인트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음 틀렸네요, 그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기억, 리을 미음, 기억, 리을 미음. 오케이.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 문제가 아니고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좋습니다. 이번에는 34번 문제. 쉽게 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재원칙 또는 가치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균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내부 균형의 원칙, 외부 적합의 원칙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외부 적합의 원칙. 내부 균형, 외부 적합. 그래서 외부는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34번의 정답은 1번. 35번 문제.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을 찾아라. 자, 가치 형성률은 시장 가치가 아니죠. 예. 현경 일찍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 이건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격 조사 완료 날짜죠. 인근 지역은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요인입니다. 3번.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 없을 때 시장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이용 사항 및 공법 성적을 받지 않는 상태? 아닙니다. 받는 상태입니다.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 기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5번의 정답은 옳은 거 2번만 올래. 그죠? 정답은 2번. 기준이 되는 날짜. 조심하실 점은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가 맞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는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 또 하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겁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2번. 36번으로 가볼까요? 네. 감정평가가는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답은 1번이죠. 자, 토지는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맞습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는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법, 적정한 실거래가 쓸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라 거래사례 비교법. 그 거래사례가 도시 지역일 때는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일 때는 5년. 이렇게 얘기했었죠. 답은 1번. 기계기구리 원가법 맞고요.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맞고요. 공장재단은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될 때 수익환원법 쓰는 거 맞고요. 기업가치 수익환원법 맞습니다. 36번의 답은 1번. 토지는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이 맞는데 적정한 실거래가 쓸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번. 다음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건데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5번만 올래요.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바꾸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정하고 상각이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가치 산정하는 거라면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다. 감가수정은 제조단원가 기준하지만 상각은 취득원가 기준한다.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기준이 되지만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연수가 기준이 된다.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만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이 불인정된다.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모두 고려하지만 감가상각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고려되고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답은 5번이 맞고요. 나머지 해설도 필요 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왼쪽 오른쪽을 바꾼다.
5번만 정답이다. 수정과 상각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38번 문제. 우리 많이 했던 거래사례 비교법 문제인데 항상 머릿속에 요 생각하셔야 되지. 요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면적이에요. 제곱미터 앞에 있는 게. 멋이 중하고요. 돈이 중하고요. 그래서 3억 곱하기 이게 120분의 150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150은 곱해주고 120은 나눠주면 돼요. 밑에 건. 그 다음에 4% 상승하니까 이거는 1.04 적용해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5% 우세짜리는 1.0. 3% 우세짜리는 1.03. 2% 열세짜리는 0.98.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다른 요인은 비교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잘렸나? 있네. 이 마지막으로는 20% 증액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20% 증액. 20% 증액은 1.2까지 처리해줘야 됩니다. 20% 증액은 뭐까지? 1.2까지.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좀 많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억 곱하기 150 나누기 120 곱하기 1.04 4% 상승한 거 곱하기 1.0 5% 우세한 거 곱하기 1.03 3% 우세한 거 곱하기 0.98 2% 열세한 거 곱하기 1.2 20% 증액한 거 이것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해주니까 계산기에 4억 9,600 19만 19,160원. 다시 4억 9,600 19,160원이 되겠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요?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4번. 오케이, 4번. 39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자리를 이용해서 구한 환원이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환원이율은요 곱하기로 구하기도 하고 나누기로 구하기도 하는데 곱하기로 구할 때는 저당 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이걸로 구하고요. 나누기로 구할 때는 순영업 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구합니다. 순영업 소득 나누기 가격. 여기서는 순영업 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여기 2억 나와 있고요. 총 투자 금액이 가격이니까 순영업 소득은 가에서 공 빼고 기를 더해요. 그럼 유 나오고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가능총 소득이 지금 1,950만 원, 공실 50 털고 기타 소득 100을 더하면 여기까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영업 경비가 30%니까 23600만 원, 이건 1,400만 원이 되겠지. 2억 분의 1,400만 원 때려주면 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2억 분의 1,400만 원, 27에 14, 답은 1번 7%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순영업 소득을 가격으로 나눈다라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4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토지는 법인한테 조서 산정을 맡기고요. 토지는 법인한테, 주택은 원한테 맡기는 거 알고 계시죠? 토지, 법인, 주택, 원. 그럼 토지인지 주택인지 봐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한테 조사 산정을 맡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1번 땡. 2번 원래 개별 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일은 몇월 며칠인데 1월 1일인데 6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1일 또는 언제요? 6월 1일이요. 이게 만약에 땅으로 가면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입니다. 근데 주택 두 가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표준지 위에는요. 건물이 있어도 없다면, 사법상의 제약이 있어도 없다면으로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반영하지 않고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가 쓰지 않고 표준지 공시가 씁니다. 표준지 공시가는요, 개, 거지국에 쓰거든요. 개거지국.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 이럴 때 표준지 공시가 쓰지 개별 공시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2번만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땅하고 항상 주택으로 좀 나뉘어집니다. 개별 공시가는 기준일이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택들은요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입니다. 아까는 개별 주택 물었으니까
6월 1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맞는 표현이 됩니다. 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준이 1월 1일이지만 땅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 기준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회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끔 이제 종반부로 달려갑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해설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틀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열심히 하셔서 맞는 것으로의 노력,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